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주 여성의 인권에 관심을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입니다. 이주 여성 농업 노동자에 대한 실태 조사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사실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은 12.4%로 나타났고요. 이제 조사에 참여한 여성분들 중에요. 그리고 그 윗부분에 보시면 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여기서도 한 55%. 사실 이 여기서는 좀 약간 비율이 높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예술흥행 비자 소지인데 이 부분에서 또 본의 아니게 이제 성매매나 이런 쪽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좀 높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저희 이제 그 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제가 이제 요건 이제 16페이지 쪽에 나와 있는데요. 그 15페이지 전에 보면 상담 현황이라고 돼 있어 이 자료가 사실 작년에 이제 이주 미투 운동이 있으면서 이주 여성 성폭력 피해 현황하고 이제 체류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이 한번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자료집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근데 거기 보시면 이제 상담은 한 3.3%, 뭐 0.9%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 상담 비율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기존 실태조사 앞부분에 보시면 뭐 12%, 약 55%, 어디는 뭐 7%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비율보다 이제 상담을 받은 비율이 약간 현저하게 달라서 아무래도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많이 적고 실제로 상담까지 이루어지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다. 이 정도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체 이주 노동자의 한 10% 안팎분들이 이제 농촌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농촌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의 30% 정도가 여성 근로자거든요. 그러다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노출이 되기 쉽고 또 숙소 근처에서도 이제 동료로부터도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도 지금 조사 나온 자료들이 농축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금 예술흥행 비자인 분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 중에는 지내는 숙소가 있잖아요. 보통 이주민 분들은 외국에서 타지에서 오기 때문에 기숙사나 어떤 본인이 이제 방을 구하거나 이런 문제도 있는데 대부분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거주하는 숙소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농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숙소 자체가 이제 비닐하우스던가 아니면 비닐하우스 안에 이제 간이시설, 패널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지내게 되는데 사실 이 경우에 특히 뭐 화장실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샤워 시설, 그러니까 씻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어 있지 않고 큰 대야가 간이 욕조로 사용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받은 이제 사진들이 몇 개 동의를 얻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숙소 안에 비닐하우스 안에 패널에 사시던가 아니면 이제 비닐하우스 안에 대부분 다 농촌에 계신 분들은 여기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어떻게 보면 잠금 장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주민, 특히 여성들 중에 이제 이주민으로서의 취약점 중에 하나는 가해자의 협박이 있을 때인데요. 제가 여기 지금 사진을 찍어 놓고 전송하겠다 이 멘트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저희 의뢰인분이 직접 당하신 건데요. 제 남자친구분이 있는 분이었는데 그리고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그러니까 이분은 추행을 당했습니다. 근데 성추행 사진을 정말 놀랍게도 찍어놨고 그 가해자는 사업주였습니다. 근데 찍어놓았고 이것을 피해자의 남자친구나 그리고 또 남편에게 전송하겠다라고 협박도 했고 그리고 또 더 무서운 게 있죠. 사실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분명히 갖고 계셨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늦게 알렸느냐, 왜 이렇게 힘든 상태가 지속이 됐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은 어쨌든 간에 외국으로 언제든지 추방당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이제 듣게 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더 이상 대응을 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요, 이제 가해자와 분리가 정말 어렵다는 건데요. 원래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은 사실 이 부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이식스 예술은행 기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제 근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어렵고요. 그 중에서도 이주 노동자의 신분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주 노동자분들은 회사를 옮겨야 되잖아요. 아니면 숙소를 떠나거나. 그런데 첫 번째는 숙소가 회사와 가까이 있고, 그리고 숙소를 떠난다는 것은 회사를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주 노동자분들은 회사를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장 변경이라는 것을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예외적인, 물론 폭력적인 상황이나 부당한 처우, 체불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로 만들고 있지만, 사실 제가 밑에 발제문에도 여러 가지 썼지만 특히 성폭력 피해를 입증을 해야 그 다음에 옮길 수가, 사업장을 이제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입증하는 문제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입증하기 전에라 할지라도 본인이 경찰서든 고용센터든 가서 내가 이런 폭력 사실, 성폭력 사실을 받았으니 나는 성폭력 사실을 이미 진정을 냈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들어가게 했으니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사업장 변경 신청을 제출했을 때, 사실 그 부분을 수령함과 동시에 사업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감히 내가 불법 상태로 만든다고, 미등록 상태로 만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압력을 가했는데도 나를 신고해? 라고 해서, 그래, 그럼 나는 너를 사업장 이탈이라는 걸로 오히려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상당히 있거든요. 제가 여기 쓴 것처럼 원래는 이제 사업장에 4일 이상 나오지 않으면 법상으로 이제 사업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소위 이제 사업장 이탈 신고라는 건데요.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원래 진짜로 사업장을 이탈한 것인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 기간, 물론 한 달의 유예 기간은 두긴 하지만 그 안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리고 이런 부분이 고용센터라든가 이 사업장 이탈 신고를 어떤 부당한 처우가 있을 때 하는 노동부의 노동부에 있는 노동청과의 어떤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로자는 어떤 부당한 처우, 성폭력이든 어떤 문제로 어떤 부분을 노동청에 진정을 하거나 했을 때 사업주는 그와 반대로 이제 그에 대비해서 고용센터에 가서 이런 사업장 이탈 신고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바로 사업장 이탈 신고가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이 되면, 사업장 이탈 신고가 인정이 되면 바로 이제 그 이주민은 체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증 관계에 있어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증거가 없잖아요. 사실 진술 증거에 굉장히 의존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사실을 사실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하나는 경찰서에 가거나 하나는 고용센터에 가서 신고를 할 때, 문제는 여기 쓰신 것처럼 이제 사업장 변경 신청을 당연히 해서 나는 분리를 하고 싶다, 회사를 옮기고 싶다, 이 얘기를 하면 실제로는 사실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수령을 해주고, 그래서 받아주고, 그래서 그걸 접수한 다음에 정식으로 거절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그렇지 않고 이제 우선 그 자리에서 보통 증거나 이런 걸 가지고 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사실 제가 예를 통해서 알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 사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사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뭐 어떻게 꼭 그렇게 만약에 뭐 수행을 해서 껴안고 있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성폭력 사실을 입증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사업장 변경 사유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접수도 하지 않은 채 돌려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가 있어서 좀 권리구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미등록 체류자의 문제가 있잖아요. 소액 불법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요. 근데 그 경우는 신고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작년 그 유행 권고에도 들어간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에는요, 이 특칙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권리구제, 그러니까 그 체류 기간, 여기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이제 그 권리구제 절차 진행 중일 때는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보면요, 사실 그 경찰서나 어디든 뭐 가서 신고를 하면 알려줍니다. 아, 당신은 이렇게 지금 미등록으로 있지만 보호받을 수 있고 특히 체류 기간이 있으니 체류 기간을 뭐 체류 자격을 어느 정도 부여받을 수 있으니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지금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바뀐 그쪽으로 가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실제로 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사실 이런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에는 그 미등록 기간만큼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범칙금이 뭐 한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이 돈이 정말 없기 때문에 이 범칙금을 납입하지 못해서 이런 체류 자격을 뭐 부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 사례도 적어놨지만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농촌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에서는 사실 외딴 곳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논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숙소 자체가 논밭 가운데 있는 비닐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원래 사는 그 지역, 원래 농촌이라는 거주 지역에까지 오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사법 접근권이 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원래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잖아요, 피해자는요. 근데 이때 당연히 불안한 심리 상태는 당연히 있지만 이제 통번역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역 지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간단히 써놨는데요. 사실 뭐 제가 이 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우선 보면 이런 사업주가 뭐 자정이 돼서 불쑥 찾아와서 사실 나가지 않는 경우 정말 많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 컨테이너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잠금 장치 조치, 열쇠도 그 주인 사업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 사건은 뭐 여러 가지 기사로 많이 보신 사건이 있을 거고 저희 센터에서 맡았던 사건인데요. 이분은 이제 원래 미등록 체류였는데 그 상사가 단속이 나올 테니 도망가라라고 이제 거짓말을 해서 이분을 14시간 동안 차로 감금하고 성폭행을 기도했는데 결국 굉장히 잔인하게 이제 화염을 방사해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경우에도 어떤 유행 권고에는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라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원래 이제 강간치사나 약간 강간과 관련된 저희가 좀 주장을 했었는데, 고소장을 제출할 때 사실 이 부분을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살인죄로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형은 많이 받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입증이 어렵구나, 이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소를 하긴 했는데 그 성추행 당한 부분, 사진을 찍어서 성추행을 당하셨던 그 부분인데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한테 오셨을 땐 이 부분들이 이미 경찰에 고소를 하고 결과를 받은 다음에 저희한테 오셨어요. 근데 왜 오셨냐? 그렇게 사진까지 다 증거로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조사를 할 때 원래 성범죄 관련된 법령을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너무 놀랍게도 남녀고용평등법 아시죠? 남녀고용 등에 대한 일과 양립에 관한 법률 그 부분에 대해서로만 이제 기소가 됐고 결국은 또 그마저도 불기소 처분이 나와서 저희가 추후에 이제 다시 다른 혐의로 이제 재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결국은 보호 특칙이 있음에도 체류기간 특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외국인 보호소로 이제 이송된 사건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제문 보시면 제가 그 두 번째로 이 유엔 권고사항을 좀 넣어놨는데요. 권고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에는 특칙이 있는데도 제대로 그 부분 충분치 않다라는 내용과 함께 제가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뭐 체류자과 무관하게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처벌될 수 있는 것을 이제 보장하는 조치를 실시해라.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건 종료 후에도 이제 체류할 수 있는 체류 자격과 관련된 문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통역에 대한 문제. 사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기본적인 부분이어서 당연히 이제 권고로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개선 방향을 조금만 썼는데요. 사실 이 특칙 규정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데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칙금 관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사실 피해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부분을 안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온전히 보전은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사실 이 부분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바로 올해 사실 이 부분이 고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성폭력 발생을 하면 이 노동자는 긴급으로 사업장을 변경을 해주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있다는 것이 저희 필드에서의 의견인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판단은 여러 가지 성폭력이 발생했다. 이 판단은 여전히 각 공무원의 재량으로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은 어느 일률적인 약간 일정한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서, 사업장 변경 신청서 관련해서 제가 잠깐 썼고요. 그리고 뭐 숙소시설 전반적인 개선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법 접근권의 개선 특히 이주 여성분들은 저희 성폭력 피해 지원 변호사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지원할 수 본인이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널리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혜수 대표님께서 가정폭력 피해 이주 여성 등록과 미등록 사회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현재 결혼 이주민 같은 경우는 전체 이주민의 11% 정도 차지합니다. 예, 우리 한국에 이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경우 이주민하면 결혼 이주 여성을 많이 떠올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이 대체로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보니까 비율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 거죠. 그렇지만 결혼 이주 여성은 전체 이주민의 11%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인 거고요. 그리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200만 명이 넘죠. 지금 현재 이주민이. 근데 저희들 현장에서는 전체 이주민의 한 15% 정도는 미등록 이주민일 거라고 추산을 합니다. 추산을 하고 있고 그렇게 미뤄봤을 때 저희들이 2017년도에 1년 동안 결혼해서 온 사람들이 미등록된 사람들이 3,500명 가량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으로 왔는데 왜 미등록이 되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지만 한 해 동안에도 한 3,500명 가량이 미등록이 되고 있는데 그 미등록되는 사유의 가장 큰 사유가 가정폭력입니다. 그래서 국제 결혼이 진행되는 과정들에 있어서 왜 미등록이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주로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우리
국제결혼 가정도 이제 표본이 좀 잘못된 건 있었지만 조사를 했었는데 69.1%가 가정폭력을 경험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비단 한국에 와서 이제 국제 결혼을 해서 살면서의 가정 폭력 이전에 이미 혼인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통 국제 결혼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이제 맞선을 보고 결혼식을 다 끝내고 한국 배우자는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서류를 보내면 현지 공간에서 이제 비자 발급을 해주게 되는데 그 비자 발급의 기준을 채우지 못한다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인해서 하면은 이 여성이 결혼하고 합방까지 다 끝냈지만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구제를 현재는 못하고 있다라는 것인 거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2014년 국제결혼 비자 심사 강화로 인해서 쌍방 간의 병력이나 범죄 경력 같은 것들이 상호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현지 제외 공간에서 경찰청으로 바로 직접 범죄 경력을 조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작 국제결혼할 당사자는 한국인 배우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그런 어떤 서로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쌍방 간의 서로의 평등한 정보 교류를 위해서 했던 제도가 굉장히 무색해져 있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국제결혼 가정들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보완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법무부에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합니다. 3시간. 근데 국제결혼 가정에서 가장 많은 인권 침해는 이제 성불평등을 기반으로 한 가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한 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 거고요. 더군다나 그 교육을 받을 사람들을 특정 국가의 사람과 결혼할 사람으로 제한해 놨다는 것이죠.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요렇게 결혼하는 사람들만 국제결혼 프로그램 3시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5년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에서 이거 잘못됐다, 인종차별이다, 시정해라 이런 권고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현지 사전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한국에서의 어떤 적응을 위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날이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인권 침해가 성불평등이다 보니까 결혼 생활을 위한 좀 성평등 교육, 성인지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교육들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면 또 어떤 인권 침해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에 결혼 이주 여성이 이혼을 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에 따른 문제가 너무 커서 여성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3가지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체류할 수 있는 경우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실종했을 경우, 그리고 우리는 속인주의니까 부모 중에 한 명이 한국인이면 한국 국적을 갖게 되죠. 그래서 국제결혼 과정에서는 그 자녀는 한국 국적자가 됩니다. 이렇게 한국 국적자 자녀를 키우는 경우, 양육하는 경우, 그렇게 체류할 수 있고, 3번째가 이제 우리 오늘 주제와 관련된 건데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를 증명하는 경우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로 남편의 잘못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도 못해서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게 이제 가정폭력이라는 것인데요. 이 가정폭력을 과연 이주 여성 혼자 스스로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인 거죠. 그것은 선주민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때려놓고 남편이 병원 안 데려가죠.
예, 혼자 멍들었다 삭았다 멍들었다 삭았다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주 여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주 여성들은 혼자 병원을 가려고 해도 지리를 잘 모르기도 하고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가서 도움을 받을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혼자서 그런 남편의 폭력 상황을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올해 4월부터 이제 개소를 하지만은 그동안은 이주 여성을 상담하는 기관도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원 체계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인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변호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건들이 경찰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향방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주 여성들이 언어가 잘 안 돼요. 경찰에서 물론 통역자들을 써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의 통역자들이 그냥 그 지역에서 한국에 온 지 오래됐더라.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통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주민들의 정착 기간이 길어나면서 그 통역인이 이 지금 자기가 통역해줘야 할 사건 관계자가 친한 사람도 있고 안 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주관적인 감정도 작용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시행되는 이주여성 상담소의 어떤 상담원들이 동행을 해서 진술 조력 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확보돼야만이 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장 큰 문제는 가정폭력특별법에는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 경제, 정서상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민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상담 가서 나 남편이 맨날 어디 가서 돈 벌어오라고 그러고 때려요. 그냥 진술만으로 쉼터 들어갈 수 있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예, 체류와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주 여성은 명시적으로 물리적인 상처, 나는 그런 폭력이 아니면 잘 믿어주지도 않고 증명이 힘듭니다. 물론 이런 것을 여기 우리 계신 이제 김민정 선생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악착같이 진술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몇 배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주민과 다르지 않게 가정폭력특별법상에 제시된 모든 폭력 유형을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오늘 법무부에서도 나오셨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이주운동장에서는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도 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은 여전히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이주민이 가면은 안 돼. 근데 저희들 선주민이 쫓아가서 이게 체류 되는 상황인데 왜 안 해줘요? 이렇게 하면 또 돼요. 예, 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문제다. 그래서 법률상에 이제 명확하게 좀 명문 교정을 둬야 된다. 이제 무형의 가정폭력 피해에 대해서도 체류 보장이나 경제 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명문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로 성격이 안 맞아갖고 별거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이주민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남편이 귀책 사유를 증명하고 이혼하면 체류권이 확보되기 때문에 진짜 이혼할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별거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노력의 여지가 더 있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별거 하면은 남편이랑 한 방 안 쓴다고 출입국에서는 체류권 잘 안 줍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세부적인 문제들이 좀 해소돼야 된다라는 것인 거고요. 결과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들이 가정폭력 피해를 겪고 이혼을 도저히 못 견뎌서 이혼해야겠다라고 한다라면은 여러 어떤 아까 말씀드린 세부적인 것들이 변하지 않으면 미등록자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2017년도에 3,000여 명의 미등록자 중에 다수는 그런 어떤 가정폭력과 함께 이혼을 결정함으로써 미등록자가 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결혼 이주 여성들 혹은 그 기타 귀한 교포나 이런 사람들의 가정 폭력들을 해결할 지원 단위가 없었는데 이번에 오랜 저희들의 어떤 정책 요구에 의해서 이주 여성 상담소 3개소가 올해 4월에 개소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담소들이 이제 앞으로 할 때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주 여성들이 지원 체계에 대해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좀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이제 무조건 이제 강제 출국됐던 그런 이주민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혼 같은 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쫓겨나는 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 이혼을 처리해야만이 그 나라에서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관한 서류들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이나 이런 데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인 거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성가족부의 현지 사전 교육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이제 이 한국에 있는 여러 지원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서류를 여기서 만들어서 보내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주 여성들의 폭력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어떤 다문화 정책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국제 결혼한 가족의 유지를 위한 정책 기조로 가다 보니까 그 가족 구성원인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보장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온갖 국제기구로부터 시정하라는 권고를 굉장히 많이 받아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저는 이제 그 자료에 있지만 이제 많은 것을 나열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결론적으로 국제결혼 가정도 선주민 가정들과 다르지 않게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여성과 남성의 차별적인 것인 거죠.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국제결혼 가정 같은 경우는 여성과 남성의 차별 더하기 그리고 평균 18.1세 나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가부 사회이기도 하지만 가부장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 이주 여성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 여성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차별이 더 심하죠. 그래서 부부 간의 불평등할 요소가 더 많다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족 생활에서의 성불평등 문제에서 결국은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지금까지의 가족 유지의 다문화 정책이 과감하게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다문화 가족 정책으로 변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 부부 간의 그 성평등한 가정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지만 거기에 명시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문화 사회를 표방하고 있고 그런 속으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런 또 국민의 개념이 시민의 개념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라도 이 가정폭력 문제를 얼마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업보정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때만이 이 가정폭력 피해 문제를 얼마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포함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 이주 여성을 위한 비자 제도를 좀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제안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의 혼인과 가족에 관한 제도적 설계 그리고 실행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혼인과 가족 생활을 영위하는 기본권의 주체이고 국가는 이를 수호해야 한다는 의무 이행자의 관점에서 혼인과 가족 생활에 관한 제도 전반이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출입국 당국을 비롯한 정부에서는 종종 가족 재결합권이라는 제도적인 근거를 거꾸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 즉 가족을 더 이상 구성하지 않게 된다면은 이 당사자가 한국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결혼이라는 결심을 하는 사람은 결혼이라는 것을 하기 이전에 이 나라를 떠나서 저 나라로 간다라는 중차대한 결심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당사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류 자격 자체를 목적별로 편제하고 있는 현행 1인 체제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체류 목적은 사실상 여러 가지가 변동할 수 있고 그 목적이 자꾸 변경될 수도 있는데 한국의 출입국 행정은 체류의 목적이 체류 중 변경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그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 법무부에서 발간되는 게 있는데요. 거의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이 유일하게 참고할 수 있는 체류 자격에 관한 안내 서류입니다. 그 이외에 체류 지침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르면은 이혼에 인한 혼인 단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외국인 배우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 생활 중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혼한 사람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체류 자격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매뉴얼상으로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기책 사유가 없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재판상의 이혼을 통해서 법원에서 이혼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한 경우가 아니면은 체류 자격을 연장받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게 가사소송법에서는 조정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고 혼인 관계가 파탄을 이르렀다가 원만한 과정을 거쳐서 이혼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주 여성은 자신의 완벽한 피해자성을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필요성이 있어서 합의 이혼 대신에 재판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고 배우자가 자산이 없어서 실제로는 집행하지도 못하는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 임직대 송달료 추가를 내가면서 법원에 이혼 소송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이 자기 몰래 녹취를 했다 이러면서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자기를 속여서 밑장 결혼을 한 것이다라고 비난을 하기 이릅니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혼인의 파탄이 이르렀을 때 양측의 기책 사유가 있다라고 법원이 결정할 가능성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철폐 협약과 관련해서 17차, 18차, 19차 국가보고서를 제출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한 것이 있는데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최종 경회 중에 15차, 16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할 때 별거, 이혼, 그 이후의 거주 자격 및 기타 규정 관련해서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한 혼인 이주 여성에게 어떤 보호 노력을 강화를 하여라라는 것을 인종차별 철폐위원회가 권고를 내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체류 자격 안내 매뉴얼에서는 분명히 이제 별거 시에는 입증 자료뿐만이 아니라 자녀 양육,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 부양을 입증하여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체류 자격 안내 매뉴얼에서는 별거를 하는 경우에도 체류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녀 양육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 부양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 입증해야 체류 자격 연장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이후에 거주 자격이 거부된 체류 연장이 되지 않은 혼인단절 이주 여성에 대해서는 통계조차 작성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로 체류 자격 연장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있는 이주 여성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답변을 보냈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권고를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고지훈 변호사님 발제해 주신 성폭력 피해 이주 여성 보호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 이주 여성은 스스로의 피해를 증언을 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언어적 전달력에도 한계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보통은 이제 가족이나 친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라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저희 토론집 46페이지로 참고해 주시고요. 출입국 관리법령이 개정이 돼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형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체류 자격을 부여를 하거나 성매매 등의 피해자가 발견이 된 경우에 경찰의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마련이 되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피해 여성은 여전히 절차 종료 후에는 강제로 출국당하여야 한다는 점,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 병원 치료, 심리상담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소요 기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업주 등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경찰을 비롯한 사법 시스템의 도움을 받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실제 저희 상담 사례 중에 가해자 측 변호사로부터 합의를 종용을 받으면서 당신이 합의를 안 해줘봐야 이 사람은 벌금 몇백만 원만 하고 끝이 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있었는데요. 합의를 만약에 하지 않으면은 절차가 끝나고 가해자가 사적으로 보복을 하거나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단연간 성착취 피해를 받고 몇천만 원에 이르는 임금 체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이 되지 않는 합의금 제시안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특히 첫 신고를 할 때부터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 제대로 된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까 발제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형사 절차에서 통역을 하는 경우에 경찰, 검찰에서는 검증되거나 교육받지 않은 통역이 된 오역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법 절차에 대해서 최소한 이해를 가지고 법적인 용어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역이 필요하고, 조사 과정 이외에도 각종의 그 서면으로 통지가 되거나 안내되는 사실들이 번역되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E6-2 비자에 관해서는 토론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네, 이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사례 아무래도 줄여서 얘기할 것 같습니다. 사례는 그 가정폭력 포함 함께 발생하는 성폭력 상담 사례 제가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 보시면 그 남편이 친정 어머님에게 성폭행한 사례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례 부부 성폭력입니다. 사례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혹시? 네. 네. 일단 사례 성폭력 사례 지원하면서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사례 제가 공유한 사례 중에 사례 1만 빼고 나머지 사례 모두 증거 확보가 안 됐습니다. 부부 사이에 지극히 사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주민의 성폭력 경우에도 이주민의 경우에도 증거가 확보 어려운데 한국만 서둘 이주 여성도 몇 배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녹화 진술이나 거짓말 탐지기 등으로 조사받아야 하는데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가는 성폭력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끝까지 조사 응한다고 해도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피해 사실 인정받기 어렵고 결국 가해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이주 여성들은 성폭력의 경험 이해하고 폭넓게 진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거 확보가 할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 입은 바로 하는 기관 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 지원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 여성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우선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해 사실 인정받도록 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주 여성 서툰 한국어 때문에 불이익받는 문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말 몰라서 조사 과정에서 통역사의 역할 중요한데요. 경찰이나 검찰 통역 고용원이 귀찮아서 대충 통역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역사 있는 경우도 통역사의 한국어 실력이나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통역사에게 지원받게 된다면
피해 사진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통역사의 잘못된 언어 선택으로 인해 2차 피해 입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경찰, 검찰 등 조사 단계에서 이주 여성 관련 조사는 한국인 조사과 다른 점 인식하도록 경찰, 검찰 대상으로 이주민 인권 감수성 교육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그리고 성폭력 조사 전문 통역사 양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된다고 느끼는 점은 제가 사례 말씀 못 드리는데 사례 2, 3, 4처럼 부부 간의 성폭력이 인정된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부이기 때문에 성폭력이 아니라는 주장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당하는 이주 여성 입장에서는 극도한 수치심을 느끼며 자살 시도한 만큼 심각한 인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낯선 나라에 의지한 곳 없는 이주 여성은 성노예계로 취급하고 계속하여 강제적으로 성적 학대와 폭력 행사하는 남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줘야 할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성폭력 발생할 수 있으며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바뀌도록 다양한 캠페인 청구 차원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배우자에 대한 폭력 예방 교육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저는 국제결혼중개업체 광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주 여성으로서 궁극적으로 느낀 정도로 여성들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남성들이 이런 정보 가지고 결혼하게 된다면 이주 여성 반려자로 생각하기보다는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주 여성은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방식으로 광고하는 중개업체 등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프로그램에 참석한 건 사실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는 저 혼자 온 것 같은데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이제 나타당할지는 사실 근데 먼저 이주 여성의 문제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국으로 가는 가동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과거에도 중국 분들이 많이 이제 결혼해서 들어오셨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중국 행정의 초점은 뭐냐면 누가 위변지로 들어왔는지 신분세타로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허위 목적으로 들어왔는지를 이제 밝혀내는 그런 이제 심사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시대적인 이 트렌드를 저희가 이제 많이 심사에 반영을 하고 있죠. 사실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동화돼서 잘 살 수 있을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민한테 어떠한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를 많이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사 기준도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심사 결과도 대부분은 사실 불어보다는 제가 말하는 이제 국적 기화 문제입니다. 기화도 훨씬 더 결혼 임자들은 국적을 받는 분들이 훨씬 더 비율도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최근 불치아동 문제하고 이런 이주 여성의 이제 성폭력과 가정폭력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제 불치아동의 합법화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그 문제는 사실 법적이고 국민의 긍정이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요. 그 다음으로 복잡한 문제가 이제 가정폭력, 성폭력인데 제가 볼 때는 성폭력은 출입관리법에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 시민단체에서 생각하는 만큼의 수준 그거를 이제 만족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출입관리법은 그래도 법률이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하고 가정폭력을 당하신 분들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사실 법적인 증거, 입증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사를 떠나면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서로 감정도 상대방에 대해서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승인도 해주고 싶고 허가도 해주고 싶은데 사실 이제 법을 또 저희가 무시하면 또 증거유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법적인 요건에 맞춰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굉장히 곤란하고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진짜 신체적 폭력 이런 것만 가지고 저희가 입증자료만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정신적인 폭력이나 자료가 없는 구두에 의한 그런 이제 증거 자료를 거의 무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는 저희가 이제 출근료 공무원들 여성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반 이상이 여성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여성 공무원들의 그런 심사관의 투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폭력 같은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준비한 거는 가정폭력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제도적인 문제나 이런 것 쪽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자 발급 문제입니다. 비자 발급은 사실 재외공간에서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데 비자 신청 당시에는 벌써 이제 결혼 절차가 다 완료가 된 상태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자만 받으면 국내로 이제 입국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 게 범죄경력증명서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범죄경력증명서를 본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남자의 경우에 이제 국민이 발급을 받아서 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재외공간에 제출하는 이런 형식이 됐었는데 이게 얼마 전에 바뀌었죠. 그래서 재외공간에서 온라인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명하자면 그 이유는 형이 실효에 관한 법률에 있어요. 거기에 조문에 온라인에 의해서만 범죄경력죄를 조회하게 되어 있고요. 하드카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개인정보 보호나 아니면 법률 위배되기 때문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전대로 돌아가려면 다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초청자인 국민이 동의를 한다면 개인이 범죄경력증명서를 떼가지고 배우자한테 주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고요. 만약에 초청자가 그거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거 문제예요. 비자를 거부당한 경우에 거부 증명원을 이제 발급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사실 비자 신청, 재외국에서 비자 신청해서 접수해서 심사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서 이제 불허가 나죠. 뭐 한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국민신문고에 많이 올라와요. 발급을 했는데 증명을 왜 떼줄 수 없느냐 뭐 이런 많은 민원이 있는데 이게 늘상 이제 재외공간의 문제하고 이제 법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침을 내리면 재외공간에 이제 따르죠.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세회사에도 굉장히 연구를 해봤는데 이 사증 발급 문제는 사실 국가적 재량이 가장 큰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도 사증 불허 증명을 떼주는 나라는 명시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국민신고로 올 때 참 답변하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 저희가 이제 민원인의 요청을 계속 무시할 수는 없어서 재외공간에서 저거는 해주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든가 하는 어떤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증명원은 아니더라도 신청인한테 구두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범죄 때문에 불허가 됐다고 하면 그 사유도 서류는 아니지만 구두로서 알려주고 있고요. 만약 그런 경우에는 신청자가 전혀 규칙 사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재외공간에 이제 단기 비자, C3 비자를 신청하면 90일 이내 범위에서 저희가 발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0일 이내에 들어오셔서 치료하면서 그런 문제는 이제 해결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이제 신원보증제도입니다. 신원보증제도는 사실 예전에는 모든 저희 사증 분야나 체류 분야의 모든 신원보증제도는 다 저희가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뭐 A 계열부터 뭐 AC 계열, 근로자나 뭐 유학, 연수비자까지 모든 분야의 신원보증을 다 요구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사증제도를 제외하고는 신원보증제도는 원칙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체류기간 연장이나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출발 공무원이 의심스럽다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거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제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민의 배우자가 뭐 신원보증 제도를 뭐 악용을 해서 연장 안 해준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하면 그건 협박이고요. 사실은
제 실무 제도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체류기간 연장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뭐 제가 조금 뭐 변명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외국정책본부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그 체류의 기본 찬이나 체류나 사칭이나 출입국의 기본 원칙은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요거는 제가 신조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뭐 인터뷰를 통해서든지 그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든지 만약에 민원인에 대해서 뭐 유리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요. 네, 저희는 그 중앙과 지역의 6개 센터가 2006년도부터 이주 여성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민숙 대표님이 없다고 하셔서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그 성폭력과 이주 여성 관련돼서요. 고진훈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체류와 고용, 허가제 등의 자극적인 공격 문제입니다. 성폭력 피해 미등록 이주 여성과 체류 자격 문제와 관련돼서는 법무부가 2018년도 3월 달에 대책을 낸 겁니다. 그 이후에 상당히 유연한 조건으로 체류 자격 발급을 해주고 계시고요. 범칙금 문제도 2018년 3월 달부터는 실무상으로 범칙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지역에서 잘 모르시고 담당자가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상부에 한번 문의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범칙금에 대해서 받고 있지 않은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성폭력 사건의 수사라든가 재판이 막 짧게는 몇 개월이지만 길게는 2년 넘게도 걸리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류 자격 후에 활동 허가가 주어지지 않는 부분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법무부는 인권침해 당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정 절차를 거치거나 난민 신청자 중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 받은 자에게는 일정 기간을 거쳐서 체류 자격 활동 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들 중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어떤 체류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는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가 좀 주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고용허가제 자동차 이동 변경과 관련돼서는 가해자에 불리는 2차 피해 방지입니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게 더 있는데 2019년 1월 달에 고용노동부가 관련돼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내용을 바꾸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고지훈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긴급사정 변경을 신설을 하고 더 흥미로운 거는 성폭력의 내용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구분을 하고 피해 장소를 세분을 하는 거죠. 이 관련된 고시가 2012년에 생겼습니다. 2012년에 생길 때는 그렇죠. 2012년에 생겼는데 그때는 그냥 사용자 등이었습니다. 그 내용이라든가 장소라는 거에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급사업장 변경 경우는 사용자가 가해자고 성폭행입니다. 그러니까 강간을 말하는 거나 중간간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가해자가 사용자지만 성이라든가 성폭력을 예전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옮기게 됩니다. 예전과 같은 절차라는 거는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고용 알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직장 동료, 사업자, 배주 이런 경우에는 장소 관리가 미친 사용자의 관리가 미친 범위라고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었었냐면 그 직장에서 부장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사용자에 들어갔냐, 이 사용자냐,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했었습니다. 그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사업적 변경에 사유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만큼 사용자냐 아니냐가 중요하고요. 마지막에 관리가 미치는 범위를 어디로 할 거냐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용허가제 이주 여성들의 그 성희롱, 성폭력 피해 장소를 보면 유흥업소가 많습니다. 노래방, 술집 이런 데가 많은데 직장 동료에서 노래방에서 가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범죄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 같고요. 피해자 자격증 변경 신청 내용과 관련돼서는 고지훈 변호사님은 업무상 재량이라고 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한 거의 600페이지에 가까운 업무 편람이 있고요. 그 사이에 숨겨져서 그 내용 중에 사업장 변경 사유의 이견 존재 시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건데 객관적인 증빙 자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과는 관계없이 이분들은 고용주와 의사를 맞추는 절차를 받게 돼 있는 거지 이 절차 자체가 소위 말하는 직권의 사업장 이동을 해주고 전제로 하는 그런 절차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일선에 있는 활동가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편람의 관련 절차의 말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소 접수증이나 노동청 진정 접수증이 제출돼 있을 때에는 고용변경 신고를 접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해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직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 조항을 모르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저희가 그 내부에 가지고 계신 업무 편은 내 200몇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하시면 최근에 뭐 지난달도 그렇고 몇 달 전도 그렇고 두 분 다 반응이 뭐냐면 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는 활동가나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미처 파악을 못해서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사회제도 접근권이라는 얘기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출국을 될 수 있음을 주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성폭력, 그러니까 강간이나 중간간은 당연히 뭐 해바라기 센터라든가 경찰을 갈 수밖에 없는데 성희롱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 부분을 안내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특히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그러면 이분들은 걱정이 되시는 거죠. 나중에 이 결과가 특히 성희롱과 성추행같이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걱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사업적 협상을 통해서 자국자 이동을 하는 방식으로 사실 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인력 지원센터 전국에 열몇 개 센터들도 의외로 성희롱, 성추행건이 경찰 수사까지 고소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사례가 많지 않아요. 몇 년에 한 건이 발생할까 말까 이런 거죠. 그러면 또 이게 사업주의 협상과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고용허가제상의 사업 고용은 고용주를 위한 고용허가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용을 할 때 이런 사례가 있으면 외국인 고용이 한정되는 것들 때문에 사업주들이 허락을 해주는 경우도 이제 발생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길어져서 가정폭력과 관련돼서는요. 사실 되게 유연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체류 정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스러운 거는 그 영주 자격과 관련돼서 결혼 이주자의 영주 자격과 관련돼서 작년에 많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한부모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유연하게 좀 그런 것들을 적용하시긴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년도 한국의 가구 GNL 기준의 80%를 한부모 가족이 다 근거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지만 영주자격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GNI의 80%가 17년도 보니까 연봉이 2,700이더라고요. 이분들은 영주자격 물건을 갖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최근에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인의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만 18세까지 F6으로 체류자격 연장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그 국적법이 98년도에 국적법이 바뀌고 나온 이후에 자녀들이 만 18세가 되는 경우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 그 사례 중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체류자격 연장입니다라고 얘기를 들으신 분이 있어서 염려가 되고요. 쭉쭉쭉 지나가서 그러니까 그 강현숙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주 자격자의 배우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 현재 출입국 관리법상에는 영주 자격자의 배우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별거 이상의 발생됐을 때 어떻게 체류자격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하라고 해서 여성폭력과 위men's act 이렇게 해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영주 자격자의 배우자와 그 자녀가 폭력 피해가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영주 자격의 남성 배우자도 가능한데요. 좀 이런 특별 규정을 출입국에서는 좀 전향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관계 등록과 발급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거는 한국 가족관계 자체가 한국 국적자를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외국 국적자와 관련된 신분 입증이라든가 발급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안 되는 경우가 저희 거의 지뢰밭이다라고 표현되어지고요. 넘어가서 귀환한 자녀들 문제 관련돼서 맨 마지막에 자녀들은 조별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자녀들의 그 여권 재발급 문제, 귀국한 자녀들이 미등록자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유가 여권 발급입니다. 현지에서 아이들이 가 있는데 현지에서 여권을 발급할 때 현재 여권 발송으로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가 없어서 미등록가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좀 없어져야 좀 더 고려해봐야 될 조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